이 10장 예,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돈이란 10장은 크게 이제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돈은 경제의 혈액,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두 번째는 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 번째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선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는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사실 11장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가 조금 더 좋아서 10장은 시험 문제를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그 챕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섹션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10장에서는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6월 5일이죠. 대면 강의를 이제 할 때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를 할 때 제가 요 10장의 뒷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때 오시면 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을 가서 11장의 이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것을 현재 가치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돈은 경제 혈액.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말이나 혹은 뭐 화폐 혹은 통화, 이제 영어로는 money라고 하는데요. money를 때에 따라서 우리가 화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뭐 통화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통화와 화폐 이런 용어들을 이제 그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또는 어떨 때는 이 통화라고 하는 말이 고유명사화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통화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돈의 세 가지 기능은 뭐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환의 매개, 두 번째는 가치의 저장, 세 번째는 가치의 척도, 회계의 단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의 매개의 기능은요, 필요한 것,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건네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수단을 우리가 교환의 매개, means of payment, 뭐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medium of exchange, 또는 medium of exchan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과 같이 교환의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물물 교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화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혹은 이제 돈과 같은 어떤 교환을 매개로 해주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물물 교환 시스템이었었습니다. 물물 교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제가 그냥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좀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컴퓨터라고 한번 해보죠.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A에게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컴퓨터를 사면 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A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뭘 주면 나에게 컴퓨터를 건네주시겠습니까? A한테 물어봤더니 A가 시계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어요. 시계를 나한테 주시면 제가 컴퓨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지금 당장 나한테는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계를 구해야 되는데 시계를 좀 받고 싶습니다. 뭘 좀 드리면 시계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이폰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쳐보죠. 그래서 B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이폰이니까 또 어디 가서 이제 아이폰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구해서 이걸 시계로 바꾸고 다시 시계를 구해서 그 시계를 A에게 주면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컴퓨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누군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요. C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C한테 무엇을 주면 나에게 아이폰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컴퓨터라고 대답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사실상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 아이폰이 있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뭐 D나 E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욕구의 이중적 일치라고 하는데요. coincidence of want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ouble coincidence of want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한쪽만 원한다고 해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요. 컴퓨터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주면 컴퓨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돈이 없다면 양쪽 모두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높은 그런 거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환의 매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화폐, 돈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래서 생겨난 거죠. 돈이 생겨난 이유는 이게 뭐 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뭐 우리의 조상들이 몰랐겠어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저장 기능인데요. storage of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이 그 일정한 어떤 구매력을 계속해서 홀딩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지금 아르헨티나라든가 혹은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웬만해서는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물가 상승률이 정말 높아가지고 화폐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빵을 뭐 식빵을 하나 살 수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면 그 10,000원 갖고는 더 이상 식빵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10,000원을 하루 동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이 가치가 하루 만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돈의 가치가 하루 만에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의 저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뭐 하루 이틀 혹은 뭐 몇 달 동안 뭐 책상 서랍에 돈을 넣어놓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믿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폐는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와 구매력을 미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의 척도 기능인데요. Unit of Account라고 하고 화폐는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원화의 단위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죠?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과 프랑스 파리 왕복 항공권이 이거보다 요즘 더 비싸겠죠. 120만 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뭐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조던 로드인가 아니면 그냥 나이키 덩크 로우죠, 그렇죠? 조던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덩크를 지우죠. 3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에어조단 30만 원이면 뭐 대충 우리가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어조던 4개가 있으면 그러면 서울과 파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그 단위를 화폐를 통해서 돈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면 비교가 아주 용이하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돈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 돈에 대해서 뭐 돈은 좋아하는데 돈의 어떤 역사라든가 그 뭐 이런 쪽에는 그렇게 약간 이게 철학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런 분야 돈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그 머니 띠오리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머니 띠오리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건 좀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철학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서 머니 띠오리 저도 이제 예전에 박사과정 때 공부를 했고 지금도 이제 관심이 좀 있어서 조금씩 보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쉽지 않고 조금 천재들이 하는 분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역사는 뭐 더더구나 뭐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 현대 경제학에서 그렇게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도움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저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돈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뭐 찾아서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뭐 상품, 물품 이런 화폐를 사용을 했겠죠, 그렇죠? 동물의 가죽이라든가 모피라든가 뭐 보석, 그 다음에 뭐 농산물 같은 것들을 화폐로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그 medium of exchange, 뭐 means of payment, 교환의 매개 수단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자체로도 상품이기 때문에 뭐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폐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냥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 금속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뭐 이 상품 화폐가 끝나고 금속 화폐가 딱 도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서로 이제 함께 통용이 되던 시기도 있었고 인류의 역사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상품 화폐가 사용이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뭐 금속 화폐가 사용이 되기도 했고 뭐 역사의 어떤 시차들이 존재하니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속 화폐의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금과 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이것도 상품 화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이제 주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화폐 주조국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폐 뭐 조폐공사가 민트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현재로 하면은 재무부, 그러니까 Ministry of Finance라든가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재무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민트였습니다. 그 조폐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트가 사실 재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서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외에는 사실 별로 이렇게 뭐 국고를 관리하는 거 정도밖에는 사실 뭐 재무부가 특히 하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보통 이제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화폐의 앞면에다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가치를 표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face value라고 합니다. 그 앞면에 적어놓은 뭐 가치란 뜻이죠. 요즘은 이걸 이제 액면가라고 부르고요. 뭐 금융상품 채권 같은 경우에도 채권의 액면가가 얼마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속 화폐가 널리 통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었냐면 클리핑이라든가 이제 스웨팅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뭐 돈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그런 뭐랄까요 위조라고 해야 되나요? 위조는 사실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제 클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손톱깎이 이런 거 클리퍼라고 하잖아요. 클리퍼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돈에 그 가장자리를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깎이 같은 걸로 뜯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뜯어내다 보면 이렇게 겉을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이렇게 겉을 잘라내다 보면 금이나 은이 생기잖아요. 그걸 모아서 조금씩 이제 뜯어내가지고 모아서 또 금화나 은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주조가 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 스웨팅이라고 하는 것은 금화나 은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죽 부대 같은 거예요. 가죽 주머니죠, 이렇게 가죽 주머니에다가 막 다 집어넣어요. 여러 개의 동전들을 막 집어넣고 계속 흔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흔들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동전이죠. 금화와 은하끼리 계속 부딪혀 갖고 가루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가루를 모아 가지고 다시 녹여서 또 새로운 금화나 은하를 만들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 두 장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클리핑 되어서 끄트머리가 이렇게 마모가 된 거고요. 오른쪽은 그 가죽 부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도 흔들어서 이렇게 마모가 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기존에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금이나 은을 기존의 동전으로부터 채취를 해서 뽑아내서 이제 뭐 새로운 돈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했다는 역사들이 뭐 꽤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금화나 은하의 순도를 떨어뜨려서 계속해서 그 통화량을 늘렸던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레샴의 법칙은 bad money drives out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쁜 돈이 착한 돈을 내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그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책에서는 그레샴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귀금속의 함유량이 적은 그러니까 순도가 떨어지는 것이겠죠. 최초의 99% 순도의 금화를 찍어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귀족들이 전쟁이라든가 뭐 혹은 돈이 필요할 때 그 금화 순도 99%의 금화를 모아가지고요 순도를 조금씩 떨어뜨리면 금화의 개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사실 금화의 개수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금이나 은의 순도가 떨어지는 돈들을 악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순도가 높은 돈들은 다 이렇게 회수가 될 것이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은 반대로 순도가 낮은 것들만 시중에 유통이 되겠죠. 그러한 현상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레샴의 법칙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교환 비율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두 가지 좀 다른 사례를 제가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금화와 은화가 동시에 통용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금화와 은화를 몇 대 몇으로 교환을 해준다라고 하는 교환 비율을 그 국가가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국이죠. 조폐국 민트라고 하는데 민트에서 예를 들면 금화 1온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은화 15온스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교환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민트에서요. 그런데 이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교환 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달러당 예를 들면 1,300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달러에 1,300원. 근데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긴 어렵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환율도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뭐 예를 들면 800원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해 놓는 것이죠. 그럼 시장에서는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국가가 정한 교환 비율과 환율과 시장에서의 환율이 괴리가 생기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쨌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가치가 없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이게 사람들의 인센티브인 거잖아요. 가치가 높은 건 최대한 자기가 갖고 가치가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쪽에 넘기려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인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국가가 조폐국 민트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다른 교환 비율이 적용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그 형성이 된 교환 비율은 금 1온스가 16온스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국가가 민트가 금화 1온스를 가지고 오면 은화 15온스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거꾸로 여러분이 민트에 은화 15온스를 은 15온스나 혹은 은화 15온스를 가지고 가면 금화 1온스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vice versa예요. 이쪽으로 가져가면 저쪽을 주고 저쪽을 가져가도 이쪽을 주고 교환 비율이니까요. 근데 시장에서의 교환 비율은 좀 다릅니다. 금 1온스가 은 16온스에 해당한다고 해보죠. 이건 이제 민트가 결정한 거고요.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민트가 결정한 것과 시장에서 형성된 것을 비교해 보면 시장에서는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금 1온스를 은 16온스로 쳐주니까 사실상 민트보다는 시장에서 금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 1온스가 은 16온스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금 하나 가져가면 은을 16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금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는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은이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민트가 금화 1온스를 은화 15온스와 맞바꿔 주겠다라고 교환 비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이고 은은 다 어디로 가냐면 민트로 가겠죠.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 금 1온스를 가지고 가면 은 16온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 1온스를 가지고 시장에서 은 16온스를 구입합니다. 저한테 은이 1온스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금이 1온스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 16온스를 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은 1온스만큼은 가지고 있고 15온스를 민트로 가지고 가면 민트에서 그거를 금화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민트에서 공표한 교환 비율이니까 그럼 저는 은 1온스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15온스를 민트로 가지고 가서 그걸 금화 1온스로 바꿉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금 1온스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게 금화 1온스와 은 1온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남는 장사를 왜 안 하겠어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민트에 가서 은을 주고 금을 받는 이런 거래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트에 은만 남겠죠. 조폐국에는 은은 계속 쌓이고 금화는 사람들이 계속 가져갈 거예요. 시장에서 금화가 더 가치 있다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이 더 귀해서가 아닙니다. 민트가 공표한 그 교환 비율보다 시장에서 금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민트에 돌아오는 것은 은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게 금이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꾸 이게 이제 골치가 아파지니까 민트가 교환 비율을 바꿨어요. 금화 1온스를 은화 16온스와 맞바꿔 주겠다. 시장 교환 비율을 따라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서 시장에서 교환 비율이 달라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교환 비율이 이번에는 금화 1온스를 은화 15온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시장에서 금화가 더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은화가 더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은화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민트보다 은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은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금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금은 다 어디로 가냐면 민트로 가겠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 은 15온스를 주고 금 1온스를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시장 교환 비율이니까. 은 15온스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금을 1온스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민트로 가는 것이죠. 민트로 가면 은화 16온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민트의 교환 비율이니까 은 16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은 15로 시작했다가 이걸 시장에서 금 이론수로 바꾸고 다시 이걸 가지고 민트로 가서 은 16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 15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은 16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는 장사잖아요. 한번 금으로 바꿔가지고 민트만 갔다 오면 은이 1온스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뭐 이러한 거래를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러한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민트에는 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은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에요. 실제로 그레샴의 법칙은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서의 교환 비율과 그 다음에 민트가 조폐국 혹은 이제 국가가 정한 교환 비율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그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화폐는 시장에 남고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는 그게 금이든 은이든 조폐국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금과 은이 예를 들어서 화폐가 유통이 될 때 무엇이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금속이 화폐로 주조되는 현상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이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고 은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 민트로 들어오는 건 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화만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반대로 은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고 금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은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게 되고 금만 민트로 들어와요. 그래서 민트에서는 금화밖에 찍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bad money가 good money를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설명도 맞습니다. 정확한 그레샴의 법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화폐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화폐로 주조가 된다. 그러한 현상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폐와 법화제도 관련해서는 제가 그 미국의 어떤 논문에서 뭐 재미있는 어떤 엑서사이즈를 찾아가지고 뭐 골드스미스라든가 뭐 골드 디파지터 그다음에 바로워, 머천트 이렇게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화폐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골드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어떻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10장은 요 전반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금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